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지역 요인입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자, 지역 요인이란 대상 물건이 속한 그 지역, 대상 물건이 속한 지역의 가격 수준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말한다. 자, 지역 요인은 대상 지역의 자연적 조건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과 결합한 것으로서 다른 말로 이게 뭐죠? 일반적 요인, 일반적 요인과 결합한 것으로서 그 지역의 두 가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여러분,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내에는 부동산이 한 개만 있을까요? 여러 개 있을까요? 여러 개 있겠죠? 여러 개의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여러 개의 수천 개, 수백 개의 부동산들의 용도가 다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어떤 건 상가, 어떤 건 주택, 어떤 건 뭐 학교, 어떤 건 뭐 운동장, 어떤 건 공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동산마다 용도가 다 상이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주된 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어떤 지역 하면 그 지역에 주된 토지 용도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된이라고 표현을 되고 또는요, 대표적인 토지 이용이라고도 표현해도 괜찮아요. 대표적인. 자, 그래서 어떤 지역 가니까 와, 이 동네는 이게 굉장히 많네. 여러분, 저는 신림동에서 옛날에 그 고시 생활을 좀 몇 년 해갔어갖고 신림동 얘기 자꾸 하는데 신림동 가면은 건물이 다 대부분 원룸 건물이에요. 원룸 건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 건물, 그 다음에 학원 건물과 상가 등이 있습니다. 가장 뭐가 많냐? 원룸 건물이 가장 많아요. 일단 사람들이 잠자는 데 필요한 공간이 제일 필요하다 보니까 원룸 건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독서실 건물이 더 존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림동 고시촌, 그러면 신림동 고시촌의 가장 대표적인 주된 토지 이용은 바로 원룸이에요. 원룸촌입니다. 자, 이처럼 어느 지역 가니까 원룸만 있는 건 아닌데 다른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그 동네의 주된 또는 대표적인 토지 이용이 원룸이라면 그 지역의 표준적인 사용은 원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원룸. 자, 그래서 표준적 사용이란 그 지역의 토지 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이용을 표준적 사용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즉 그래서 우리가 지역 요인을 분석하면 그 지역에 뭘 파악할 수 있다? 즉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이 지역 요인을 분석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아, 이 지역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은 원룸 건물이구나 라고 하는 표준적 사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지역적 범위 내에서 이 원룸 각각의 원룸마다 가격은 똑같을까요? 상이할까요? 똑같지는 않겠죠.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조금 더 위치가 좋고 조금 더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땅값도 비싸고 월세도 더 비싸겠죠. 하지만 위치가 언덕길 쫙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건물도 노후되고 그러면은 월세도 싸고 땅값도 더 싸겠죠. 자, 그런 식으로 원룸 건물마다 가격이 똑같지는 않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수준에서 평균적인 수준의 가격대를 알 수가 있을까요? 평균 수준, 평균적인. 이해하시겠죠? 정확하게 이 건물이 얼마인지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신림동 고시촌에서 원룸 건물을 지으려면 평당 뭐 2천에서 평당 3천 정도 해라고 하는 대략적인 이 동네의 땅값 수준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겠죠? 우리 그것을 가격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예시한 거예요. 실제 토지 금액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역 요인을 분석하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한 가지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인 표준적 사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표준적 사용을 전제로 해서 그 원룸 건물들의 대략적인 또는 평균적인 토지 가격 수준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 요인은 용도별로 구분이 되는데 자, 왜냐하면 이 지역도 주거 지역이 있고 상업 지역이 있고 공업 지역이 있겠죠? 따라서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서 주거 쾌적성과 관련된 지역 요인이 분석 대상이 되고 상업지의 경우에는 상가의 매출액, 즉 수익성과 관련되는 지역 요인이 분석 대상이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감정평가사가 공장을 평가하러 가서 공장을 평가할 때 그 공장의 물론 개별 요인도 분석을 하겠지만 그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 요인도 분석을 하는데 이 공장에서 사람이 거주할 때 얼마나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나 이걸 따지겠습니까? 아니죠. 공장으로서 이 공장이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과 관계된 지역률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지 공장을 분석하면서 주거 쾌적성, 학군, 학원 이런 것들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각각의 지역마다 그 지역의 용도,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부합하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 지역 요인을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과 관련된 요인들로 지역 요인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 요인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요인은요, 말 그대로 개별 물건,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그 개별 물건에 한정된 가치 형성 요인을 개별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 부동산, 그 물건만의 고유한 위치, 면적, 형상, 어떤 건축 규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특성들, 어떠한 자재로 마감을 했고, 인테리어 양식은 어떠하고, 만약에 아파트라면 층호, 향이 어떠하고, 그 위아래 대피층이 있고 없고, 발코니 확장 했고 안 했고, 인테리어 했고 안 했고, 이런 것들. 그 물건만의 요인들을 개별 요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은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 이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아까 제가 지역이 있다고 했어요. 자, 신림동 원룸이 있다고 합시다. 원룸촌 있어요. 자, 지역적 차원에서 자, 이 신림동의 표준적 이용이 뭐냐? 표준적 사용은 원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 내에 원룸 건물만 있는 건 아닌데 이 지역의 대표적인 주된 이용은 원룸 건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원룸 건물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학생들이 뭘 해야겠죠? 물건을 사고 밥을 먹으면서 생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동네 안에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 목 좋은 곳에 자, 이 토지 한 필지가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는 상가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원룸촌 가까이에 상가가 있어서 이 학생들이 여기에서 많이 밥도 사 먹고 물건도 산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토지는 상가로 이용하는 게 가장 토지를 값어치 있게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토지 위에다가 원룸 건물을 지어서 세를 받는 것보다 상가를 지어서 상가로서 세를 받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은 원룸이에요? 상가예요? 상가죠? 상가로 지었을 때 수입이 더 크니까 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은 상가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은요, 원룸이었죠. 근데 개별 부동산이 꼭 반드시 원룸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어떤 지역의 표준적 사용이 원룸촌인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모든 토지들은 전부 다 원룸으로만 이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개별 부동산은 지역적 차원의 표준적 사용에 영향을 받기는 해요. 안 그래도 이 토지는 자, 원룸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영향을 받기는 한다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원룸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달리 다른 이용이 그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가지만 더. 그런데 자, 여기도 이렇게 그 공터가 있어요. 근데 이 공터는 상가로 짓기에는 조금 저 안쪽에 있어갖고 상가로는 조금 적합하지가 않다고 해요. 이 토지는 그냥 원룸으로 짓는 게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토지의 최유효 이용은 뭐예요? 원룸이에요. 자, 따라서 어떤 지역 내의 개별 부동산, 얘가 1번 부동산, 얘가 2번 부동산. 자, 어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반드시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치하기도 하는 거예요. 일치하기도 하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어떤 과학고가 있어요. 근데 이 과학고 학생들이 대학교를 진학할 때 공대로 가겠죠. 근데 공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공대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학고 졸업생들은 공대로 가는 비율이 높겠지만 반드시 공대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과학고 졸업생들의 표준적 진로는 공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공대로 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반드시 공대로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개별 학생들의 진로는 표준적 진로인 공대하고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 일반적으로는 또는 평균적으로는 개별 학생들은 공대를 갈 확률이 높죠. 하지만 반드시 공대를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어떤 지역의 원룸촌이에요. 그러면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반드시 원룸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원룸이 아니라 다른 이용이 최유효 이용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들 또는 평균적인 부동산들은 아마도 원룸으로 최유효 이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지역적 차원의 표준적 사용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또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따라서 어떤 지역 내의 개별 부동산은 웬만하면 그 지역의 표준적 사용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우리 그것을 구속받는다, 제한받는다, 제약받는다 또는 영향받는다 등등으로 표현을 해요.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하시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개별 요인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개별 요인. 개별 요인은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결정하고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개별 부동산이 얼마의 가격을 갖게 될지 이 부동산만의 구체적인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개별 요인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부동산 가격은 지역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역의 가격적 수준 하에서 개별 요인에 의해서 이것의 범위 하에서 지역의 가격적 수준 아까 얘기했던 평당 2천에서 3천이라고 하는 이 가격 수준 범위 내에서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지역 요인은 전반적인 범위와 영향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개별 부동산의 이용과 가격이 결정된다 라고 그러한 메커니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3절 워크북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가격은 가격 형성 요인들 간의 독립적인 작용 속에서 형성된다. 틀렸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요. 다음에 2번 가격 발생 요인이 또는 가치 발생 요인. 선생님 이거 가치 발생 요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앞에서 가격과 가치 구분을 공부할 때는 이 양자의 용어를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하는데 그 단원 외에서는 가격과 가치란 용어를 다시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점을 미리 양지하고 계세요. 자, 가격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 요거 틀렸죠? 셋 다 모두 필요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하고요. 효용은 부동산 용도에 따라서 주거지 쾌적성 맞네요. 상업지는 생산성 요거 틀렸죠?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자, 상업지와 공업지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부동산은 고가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매력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유효한 실질적인 의미의 수요가 될 수가 있어요. 자, 5번 대상 부동산의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들은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러한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제약이 강하면 강할수록 효용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6번입니다.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욕망의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양도 가능성, 이전성을 부동산의 가치 형성 요인으로 포함하는 견해도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8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합니다. 자, 9번입니다. 부동산의 가격 형성 요인은 부단히 변동하며 각 요인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틀렸죠?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10번 재정 및 금융 등의 상태 및 세 부담의 상태 등은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 중 행정적 요인에 해당된다. 일단 틀렸죠? 자, 우리 이 앞에 요인이 경제적 요인이니까 당연히 틀렸고요. 다음에 뒤에 거 세 부담의 상태인데 여러분 교재 186페이지 보시면요. 경제적 요인에서 넘버링 3번이 조세 부담의 형태입니다. 조세를 얼마나 부담해서 여러분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의 소득이 있는데 이 소득에서 조세를 이만큼을 부담한다면 요만큼을
떼고 남은 것이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되겠죠. 따라서 이 세금이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지 그 소비의 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조세 부담의 상태는 경제적 요인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밑에 행정적 요인에서 5번 부동산에 관한 세제의 상태. 자,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이 어떠한 형태로 어떤 규제, 법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는가? 자,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공시지가 몇 억 이상인가? 그리고 세율이 얼마인가? 이러한 세금 제도의 상태는 행정적 요인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셔야겠죠. 따라서 조세 부담의 상태는 경제적 요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양자를 구분하셔서 암기해 주시고 다음에 그래서 10번은 세 부담의 상태니까 역시 이것도 경제적 요인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경제적 요인으로 바꿔야지만 옳은 문장이 됩니다.